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기 화면 이제 다 들어왔죠? 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진짜.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한 뭐 1, 2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1년 됐습니다. 네. 자,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 우리 강펀치 식구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류병수의 강펀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굉장히 즐겨보는, 그리고 제가 즐겨보지 않으려고 해도 알고리즘에 떠서 아마 저의 취향과 굉장히 맞는 모양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날 제가 그날 연합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속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가 확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속보가 일단 첫 번째 오보인가? 두 번째 이게 다른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지 모르겠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생사람을 잡을 수가 있나. 저는 뭐 생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경찰 조사를 피할 의도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그날이 사실 10월 2일이 저로서는 자연인이 된 첫날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 그 10월 1일에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을 냈기 때문에 남편하고 좀 편한 마음으로 좀 그 근처에 산책이라도 나가볼까 하면서 이제 그 차를 몰고 주차장을 나가는데 뭔가 이제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에서 바로 유턴을 하는데 거의 뭐 한 1, 2분 걸렸겠나? 그러는데 저는 뭐 정말 아주 건장한 사나이 두 사람이 저희 차 앞을 가로막는데 저는 당연히 저희 차를 막는 줄은 모르고 이 동네에서 요즘 강남에서도 뭐 보면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마약 관련 사건도 일어나고 뺑소니 사건도 일어나고 뭐 또 뭐 조폭이라 그럴까 하여튼 강력 사건, 굉장히 큰 강력 사건이 났나 싶어서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우리 차를 가로막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건장한 사나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태권도 3단이던데 누가 그 예상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주차장으로 가서 체포영장을 좀 집행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 교통을 굉장히 방해를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뭐 영장 가지고 하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없고 저희 차가. 그래서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갔죠. 그러니까 미리 대기하고 있었고 그 주변에 또 종편의 어느 그 기자 취재팀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이겠죠, 뭐. 글쎄, 예. 뭐 어떻게 참 취재력이 발군의 취재력인 것 같습니다. 발군의 취재력이라기보다는 미리 알고 왔겠죠. 그래서 그냥 그 장면을 찍으려고 딱 하고 있었겠죠. 뭐 제가 발군의 취재력이라고 하면 무슨 말씀인지 뭐 아시니까. 네. 두 사람이 온 것은 아닐 테고. 제가 저를 호송한 차량에 저를 포함해서 6명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앞뒤로 지금 기억에 의존하는 거지만 앞뒤로 차량이 한 대씩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위원장님이 강력범이십니까? 글쎄 뭐 저도 모르는 뭐 중범죄를 저질렀나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곳곳에 고발을 해놔가지고 지금 뭐 고소고발건만 제가 보기 10건이 넘을 것 같아요. 뭐 감사원 감사 요청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봄부터 있었고 가을에 이렇게 수확을 했나 봅니다. 근데 가을에 수확을요? 예, 근데 참 이렇게 제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인처럼 체포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차량이 있고 그러면 앞뒤로 그 위원장님을 호송하려는 차량이 한 서너 대? 뭐 제 기억에 한 대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또 날쌘 도리는 아니고 날쌘 순이처럼 보입니까? 뭐 도주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뭐 아주 폭력, 아주 강력한 폭력을 저지를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수사과장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수사 2과장이.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 검색을 해보니까 통상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 과장이 직접 나가는 일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드물죠. 그러니까 드물죠. 이제 좀 주시하는 사건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 않나. 수사과장이 현장에서 지휘를 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 자리에는 남편분도 계셨을 거고. 네. 그러면 아내가 갑자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셨을 거고,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그 얘기를 직접 그 경찰이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을 채웠습니까? 네,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그래도 옷 갈아입을 시간은 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산책을 나가기 때문에 추리닝복으로 굉장히 진짜 참 그 꼴사나운 그런 복장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로는 정말 뭐 카메라가 다 와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옷을 좀 갈아입자라고 해서 남편이 집으로 가서 옷을 갖다 줘서 옷을 갈아입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남편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원래 뭐 남편이 살도 많지도 않은데 저는 뭐 그 종군 기자로 전쟁 취재도 많이 하고 정말 열악한 환경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 끼 굶고 이런 거는 뭐 저한테 큰 일은 아닌데 어떻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거쳤기 때문에 참 이런 일이 21세기 선진국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나라고 이제 충격은 느꼈지만 남편이 더 놀라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병원에를 갔는데 체중도 많이 줄고 제가 남편한테 미안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수갑을 그 차신 상태에서 한 1시간 40분 정도를 걸려서 영등포 네. 경찰서로 오셨잖아요. 예. 그 안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참 그 좋은 질문인데 저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출석 요구서를 한 번 더 보내든지 그리고 특히 9월 27일의 경우에는 저는 그리고 6차례 뭐 불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인 게.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제 대화를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9월 27일 국회 출석하는 것 때문에 출석을 못 한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제출하셨죠. 변호인을 통해서 했는데 그리고 또 특히나 국회 출석이라는 거는 뭐 요즘 모르겠습니다. 그 선출 권력이 가장 뭐 높은 권력이라고 뭐 정말 참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선출 권력이든 임명 권력이든 국민에 의해서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뭐 똑같은 뭐 레벨이라면 수준이라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근데 알고 보니까 선출 권력보다 더 높은 곳에 있던 게 경찰 권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에 나간다고 조사를 못 나가니까 다른 날짜를 좀 잡아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냥 바로 체포영장 집행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놀란 거는 저는 뭐 6번 불응 전 사실 이제 그 조사를 하러 영등포 경찰서 그 조사실에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뭐 2층인지 3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는데 이 뭐 TV 화면 자막에 시뻘겋게 하단 자막으로 크게 뭐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자막을 그렇게 내 보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최근에 또 유행어가 귀신 씨나라 까먹는 예. 소리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무슨 진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상황이지. 근데 저는 그게 충격인 게 저도 제가 뭐 완벽한 삶은 아니지만 저 전과 영범입니다. 아니 이 전과 22범 정부가 이진숙을 뭐 전과자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그 출석 요구 6차례 불응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통상은 보면은 제가 유성경찰서에 4번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참 유성경찰서에 불만도 많은데 왜냐면 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제가 유성경찰서 편 들어주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조사 절차 또 출석 요구서 관련해서는 그냥 이렇게 서로 구두로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조사를 나갔을 때 조사 마칠 때쯤 해서 다음 조사 날짜를 잡아서 아주 원만하게 제가 조사에 응했거든요. 원만하게. 뭐 네. 이쪽에 그 클리셰 이쪽에 하는 말로 성실하게 네. 조사에 4차례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유성경찰서는 대전까지잖아요. 편도 2시간, 왕복 4시간 걸립니다. 대전역에서 내려서도 한 30분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편도로 2시간, 왕복으로 4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도시를 옮겨가면서 4차례에 걸쳐서 휴대폰 포렌식도 참여를 하고 심지어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제가 참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묻는데 그것도 다 참여를 하고 말 그대로 네이버 클라우드 할 수 있는 조사는 다 성실하게 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등포 경찰서는 다른 도시도 아니잖아요. 뭐 여의도는 더더군다나 뭐 흔히 제가 거의 참 매주 불려가다시피 했던 그 장소고 그 여의도에서 지척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없죠. 더더군다나 유성경찰서 같은 경우는 참 저를 또 파렴치범으로 만든 제가 자발적으로 공개했지만 그 법인카드 같은 그런 조사도 성실히 응하는 판에 이 경우는 보면 유튜브 4번 출연 그다음에 3월 25일에 그 페이스북 게시물 이걸 가지고 제가 조사를 안 받을 이유도 없고 사실은 또 조사를 안 받아도 돼요. 그 임무영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그렇게 그 브리핑도 했지만 이거는 이미 제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습니까? 이미 그 유튜브 출연물은 다 남아 있어요. 다 남아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안 지웠거니와 또 이미 경찰이 캡처를 해가지고 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즉슨 제가 조사를 사실 안 받아도 그들이 기소를 원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6차례 조사에 불응. 저는 그게 사실은 엄청나게 충격이었죠. 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거 보면 이진숙이 뭐 6차례나 안 나갔네. 저 사람은 왜 조사를 저렇게 피했던 거야. 방통위원장이라고 저런 식으로 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8월에 3차례, 9월에 3차례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8월에는 제가 방통위 그 담당 과장을 통해서 아직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다. 그때 변호인이 선임이 되지 않았어요. 예.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때 3번 출석 요구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10일에 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그 전날 9월 9일에 이제 제가 영등포 경찰서 수사과장하고 통화를 하셨죠. 하면서 27일에 저는 이제 8월에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고 27일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성경찰서도 모두 4차례 모두 토요일에만 조사를 받았습니다. 토요일 날은 휴가를 안 내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평일에 이제 뭐 조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제가 연차를 내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아마 평일에 연차를 내가지고 하면은 당신 그것 때문에 조사받는 것 때문에 직무에 소홀한 거 아니냐, 직권 면직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여름 휴가까지
휴가 신청 반려하고 기자들한테 공지해가지고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는 대통령 판에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하는 판에 제가 평일에 유성경찰서 조사받는다고 연차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휴가 신청을 연차 신청을 해야 되는데 네. 또 그새 뭐 국회 오라가라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피하기 위해서 유성경찰서하고 합의한 게 저는 토요일이나 그러니까 주말만 해달라.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런데 토요일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해서 네 차례 모두 토요일에만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영등포 경찰서가 정말 던지듯이 날린 그 출석 요구서는 토요일 한 번, 일요일 한 번, 나머지 다 평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유행가 말씀하셨지만 9월 27일에 필리버스터. 예, 9월 27일에 나가겠다 그랬는데 9월 9일과 9월 27일 사이에 두 번 출석 요구서 보내면 그거 엉터리 아닙니까? 아니, 조작 9월 아닙니까? 가짜 아닙니까? 그 사기죠. 예, 사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뭐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저의 생각에 또 수갑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아니 제가 뭐 참 다른 분한테도 그 얘기했지만 제가 유병수 차장하고 27일에 만나기로 했어요. 구두 약속을 다 했어요. 전화 통화로 해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또 15일에 문자로 유 차장한테 유 차장 16일에 뭐 내일 만납시다. 이렇게 문자 보내고 20일에도 또 22일에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보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유 차장한테 27일은 또 뭐 마침 유 차장이 뭐 약간의 뭐 접촉 사고가 있어가지고 뭐 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유 차장한테 아니 왜 3번이나 약속 어기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아닌데요. 저 한 번 어겼는데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 정말 그러고서는 진짜 하단자막으로 정말 시뻘겋게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그러니까 왜 이진숙을 이렇게 파렴치범으로 몰아야 되지? 저는 사실 체포도 체포지만 그 6차례 출석 요구의 불응 이게 더 진짜 그만큼 수치스럽더라고요. 자식 보기도 창피하고. 근데 위원장님 저는 자꾸 그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전직 장관급에 대한 긴급 체포, 그다음에 뭐 체포영장 청구, 뭐 신청 발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2번을 중간에 경찰에서 신청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현직 장관에 대한 신청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제가 그 강제 면직, 뭐 사실상 해임이 된 게 10월 1일이거든요. 뭐 저는 9월 30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임무영 변호사가 아니다 10월 1일이다라고 네. 이제 법적인 판단을 내려줘서 이제 10월 1일인데 제가 체포된 게 10월 2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이번에 우리가 체포 적부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알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죠. 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체포영장이 2번 청구가 되고 기각이 됐다고. 그러면 당연히 현직에 있을 때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뭐 기관장이 휴가 신청한 것도 반려할 판에 현직 기관장에 대해서 장관급 기관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이게 기각됐다는 게 보고가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현직 장관에 대한 체포를 신청을 하고 2번이나 반려가 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난 다음에 위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위원장님 혼자만 탁 집어서 빼버리고 있을 수 없는 위임폐관을 폐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8월 달에 변호사가 선임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네. 출석도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계속 뭘 보내고 난 다음에 네. 계속 체포영장을 계속 보내기 위해서 계속 그냥 받을 수 없는 내용을 보내고 그리고 보니까 등기 우편도 그렇고 그냥 일반 우편도 그렇고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서 명분만 계속 쌓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유성경찰서 조사를 뭐 그렇게 참 완벽하게 유성경찰서의 조사에 대해서 뭐 100점을 준다거나
그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이 영등포 경찰서를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거 정말 공포가 생기더라고요. 공포가 생기는 게 진짜 잘못하면 경찰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찰이 사람 잡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참 이게 제가 이번에 그 돌아가신 정희철 그 면장님은 뭐 특검 조사 받다가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 경찰 들어갈 때인지 아니면 남부지법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뭐 저는 뭐 장관이나 뭐나 일반 시민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똑같아야 되고 전직 기관장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오죽하겠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뭐 동시간대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이거 정말 사람 잡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식으로 마구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제가 그 보니까 형사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절차가 피의자하고 출석 일자를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생업을 하는 분들은 자영업을 하든 어떻든 그런 분들은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하고는 조정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9월 27일로 정했는데 마구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그리고 진짜 제가 처음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걸 발견하지를 못했는데 임무영 변호사가 이 출석 요구서 이 날짜를 보더니 9월 9일하고 9월 27일 사이에 2번 출석 요구서가 더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자칫하면 뭐 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황이죠. 그거는 경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죠. 참 수갑을 차신 상황을 제가 좀 아픈 사연이긴 하지만 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수갑을 차시고 난 다음에 그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 장면이 지금 굉장히 강인하게 국민들한테 지금 각인이 되셨어요. 그 장면을 일단 한번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다. 자,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법까지 만들어서 없앴습니다. 국회 출석한다고 경찰에 출석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겁니까? 대통령 위에 그 개딸 권력 있습니까? 자, 저 말씀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각인이 됐어요. 대통령이 시켰느냐, 정청래가 시켰느냐, 개딸이 시켰느냐.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말씀을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저런 저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 수갑이라는 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참 그 전쟁 영화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 시리즈도 많이 보기도 했지만 막상 이 수갑이라는 걸 차니까 느낌이 진짜 기이하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과 영범이기 때문에 이전에 경험도 없었고 또 제가 뭐 아마 영화 배우나 탤런트들이라고 하면 그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막상 그 한 500에서 800g 될까 1kg이 될까 뭐 생각보다는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제 손목에서 뭐 마음만 먹으면은 그냥
손목도 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건데 이게 수갑이 상징하는 것이 일단 자유의 구속이잖아요. 예. 인신 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수갑 안에 그 몸 하나, 그러니까 자유를 가두는 거거든요. 자유를 가두는 것이기도 하고 너는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그 평범한 국민들도 생사람 잡겠네, 수갑 세울 수 있겠네, 그리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그 카바를 씌우길래 예. 이 카바 벗겨라. 왜 체포해가지고 수갑 채우면서 왜 카바는 왜 씌우냐, 벗겨라, 벗겨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뭐 진짜 인권 때문에 규정이라고 안 벗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터무니없이 생사람 잡아놓고 무슨 인권이냐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국민 여러분, 이 강펀치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께도 말씀드리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공포의 순간이 올 수 있다. 이게 저는 참 굉장히 이 이재명 주권 정부 하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예. 자, 저는 또 여쭙고 싶은 게 그 임명권자가 저기 그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틀째 탄핵 소추되고 발의가 되고 사흘째 탄핵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면직 때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면직되고 난 다음에 바로 긴급 체포되고. 근데 왜 자꾸 이진숙 위원장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저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님이 무서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진숙 위원장님한테만 민주노총도 그렇고 이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그리고 유독 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질문 속에 답이 들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 약간의 타임라인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언론 특보로 임명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언론 노조에서 마구 정말 성명서도 발표하고 반대의 의견을 강하게 내서 그땐 또 후보 시절이니까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때여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 그 반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해촉이 됐어요. 예, 해촉이 됐고 이제 제가 타임라인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가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이 됐다가 그렇죠. 민주당이 뭐 최민희도 안 됐는데 이진숙은 왜 해줘? 뭐 해가지고 제가 뭐 자동적으로 그렇죠. 21대 국회가 끝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작년 7월 4일에 대통령에 의해서 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 무렵의 기사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반대하는 소위 친민노총 언론노조 매체들에서 뭐 저를 검증한답시고 엄청나게 반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부적격 인물이라고 그렇게 나오고 물론 민주당에서도 뭐 제가 공식 임명되기도 전에 만약에 임명되면 탄핵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고 그리고 취임 사흘 만에 탄핵이 됐고 174일 끝에 1월 23일에 직무 복귀가 됐는데도 제가 막상 13개월 중에서 제대로 일한 건 한 4개월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노총, 민주당 쪽에서는 목표 달성이다. 목표가 뭐냐? 이진숙이 무조건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진숙이 그 자리에서 직무를 이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뭐 과대망상 아니냐? 자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방해물이다. 민주당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을 올라가면 2012년 MBC 파업입니다. 윤 차장 잘 아시죠? 그때 취재를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든
2012년에 170일 파업이 있었는데 170일이면 뭐 웬만한 회사들은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뭐 네. 제조업체나 뭐 웬만한 회사들은 문 닫죠. MBC이기 때문에 문을 못 닫습니다. 문을 안 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인 없는 회사고 또 그만큼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산이 보유 자산도 있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망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기획본부장으로서 파업을 다루는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으로 있었는데 그들은 저를 이제 노조 분쇄자, 노조 파괴자로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노조 파괴자니까 민노총 차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절대 어떤 직에 가서도 안 된다. 우리의 방해꾼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뭐 화제가 되고 굉장히 좀 유명해진 영상 하나가 최민희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하고 네. 당시 그 이진숙 위원장님이 이때 기획본부장이실 기획본부장이실 때 백지연 씨가 맞습니다. 백지연 씨. 진행하는 토론회에서 맞수 토론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요 내용으로 토론을 하셨던 저런 네. 토론이 있었는데 저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론 기억나죠. 네. 네. 저 때부터 최민희 의원이 어떻게 하면 이진숙 위원장님을 괴롭히려고 계속 저렇게 그랬는데 결국 게임은 안 됐습니다. 게임은 안 됐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뭐 조금 뭐 편을 들려고 했는지 몰라도 경찰이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님 체포한 거 관련해 가지고 경찰이 순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잘못한 게 좀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몰라도 체포적부심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경찰을 이렇게 조금 신란하면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위원장님 쪽으로 편을 들어주는 것 같으면서도 좀 교묘하게 얘기를 빠져나간 것 같아요. 박범계 의원의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대전 출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아마 제가 유성에서 충실히 조사받은 거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선은. 근데 이게 경찰 차원에서 과연 끝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그 타임라인 약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최근에 보니까 여러 매체들에서 많이 나오던데 8월 5일에 신정훈 민주당 소속 맞습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한테 아니 뭐 필요하다면 이라는 거 단서를 붙였지만 뭐 필요하다면 혐의가 입증됐다면 구속 수사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전 정말 충격받은 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금 직무대행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직무대행이라는 사람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라고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나중에는 그 경찰이 밝히는 게 의례적으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그렇게 쪼이고 그 고문당하듯이 동물농장에 나가듯이 그렇게 해도 의례적으로는 답변 안 하거든요. 신경 써서 답변하거든요. 근데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또 이 유재성이라는 사람이 국수본 형사국장 출신인가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사국장 출신입니다. 얼마나 국수본에 아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근데 8월 5일 그렇게 지시하겠다고 하고 신속 수사 지시하겠다고 하고 8월 10일 일주일 뒤부터 출석 요구서가 마구 날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이루어졌을까? 경찰청장, 국수본부장 저는 뭐 당연히 여러 군데에서 알았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신청만 지금 3번째 된 건데 조홍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었는데 웬만한 정부 부처의 국장 가장급에 대한 뭐 체포라든가 무슨 소환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정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다 국정상황실장으로 다 보고가 온다. 근데 현직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2번이나 신청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발부가 됐다면 대통령실로 보고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제가 2번 청구가 되고 2번 기각이 되고 마지막에는 청구되고 또 발부가 됐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잡아넣으려고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8월 5일에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그 말이 있고 이제 출석 요구서가 오고 그다음에 그 전후로 해서 아마 7말 8초 이렇게 될 텐데 강유정 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이 브리핑했고 그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니 뭐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은 뭐 그만두시죠.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게 참 그런 아픈 순간에 생각이 나는 인물이 그분이라는 건 참 저한테는 비극적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과의 마지막 만남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사실상 그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제가 국무회의에서 쫓겨났죠. 제가 방통위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보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보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굉장히 저한테 명예훼손적인 발언입니다. 준비해 온 발언을 뭐 쏟아놓고 마치 뭐 정치적으로 자기 정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1월 23일 직무 복귀되고 난 다음에 4월에 이제 그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이후에는 1인 체제가 됐단 말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데일리로 일어나는 이런 업무는 하지만 중요한 거 심의 의결을 못해요.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언론에 났습니다만 구글하고 애플에 680억 원 뭐 과징금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2023년에 제어가 재승인도 아직까지 심의 의견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직무 복귀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든 이 상임위원회를 그 5명으로 좀 복구를 해야 되겠다. 복구하는데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6월 3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대통령 몫은 해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뭐 참 저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국무회의 때 뭐 관련 업무 보고 하는 자리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나왔을 때 상임위원 좀 임명을 해주시라. 대통령 목 1명만 해도 2명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 목만 지명을 해도 2인 체제가 문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제가 무슨 준비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에 대해서 문제점을 마구 제기를 하고 특히 제가 참석했던 마지막 국무회의 때는 뭐 저를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표정이 아직도 굉장히 제 머리에 남고 뭐 어느 분한테 뭐 욕설할 때 저런 표정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굉장히 섬뜩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만하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주 뭐 분노의 찬소리로 그렇게 저를 입틀막을 해가지고 제가 국무회의에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말하자면 저는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시고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도 눈에 가시지. 또 민주당 쪽에서도 당에서도 보면은 뭐 제가 물러나면 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물러나면 얼마나 일이 쉬워지겠습니까? 민주당 목 3명, 국민의힘 목 2명 해가지고 아주 그들의 입장에서 순탄하게 업무가 흘러갔겠죠. 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히 큰 방해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 말을 한 어록이지만 정말 제가 참 정확하게 짚었다고 보는 게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다. 이게 전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저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저를 어떻게든지 잘라내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의 범주. 기관까지 없애면서 17년 된 기관까지 없애면서 저를 뽑아낸 거. 이거는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고요. 저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대법관을 증원한다던가 아니면 국회 관리에 의해서 뭐 국회의장을 뭐 다수당에서 하게 되면 소수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든가 그 모든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원장님, 여당 의원들이나 특히 최민희 위원장이나 위원장님에 대한 막말 그리고 인신 모욕성 발언 등이 회의 있을 때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방송으로 보고 있기가 민망할 정도로 인신 모욕성 발언들 그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개적으로도 많았었는데 혹시 뭐 방송이라든가 회의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 중에서 비공개적이나 이런 것 중에서 좀 모욕적이라든가 굉장히 속상하시거나 비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네. 아니 뭐 뇌구조는 뭐 유명한 이야기고요. 뇌구조 뭐 그 헛짓거리 그리고 뭐 이미 프레임화가 돼서 이제 뭐 저도 참 입에 올리는 그 빵진숙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제가 그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뭐가 조금 찜찜한 게 있다거나 제가 어두운 무슨 뭐 행위를 했다거나 그랬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부끄럽든지 아니면 들통날게 겁이 나서 물러났을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물러나요? 오히려 물러나게 되면 그 인정하는 꼴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근데 이제 프레이밍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는 자치하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빵숙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의심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직원들한테 고마운 분들한테 이제 선물용으로 샀다는 거를 알면서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근데 공격하기 아주 좋죠. 빵숙이로 부르기가 좋잖아요. 빵숙이, 빵순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을 좀 저급하게 만들고 파렴치하게 만들고 그런 효과만 있으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에서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제가 참 한 사람의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진숙을 잡기 위해서 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는데 잡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은 모욕적인 언사를 했나 보다.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에 쓰러질 수는 없죠. 전현희 의원이 지금 본인 계속 하는 얘기가 본인하고 이진숙 위원장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쾌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위원장이 불쾌할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유 차장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언론이 보면은 싸움 붙이는 거 좋아해요. 네. 여기에는 제가 이 단계에서 대응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또 관심이 있는 게 위원장님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좀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정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저의 최대 관심은 가처분과 그 헌법 소원입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승리한 기록은 있잖아요. 네, 탄핵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래도 우리 편을 그래도 많이 들어줬습니다. 너무 터무니없으니까 그 취임 사흘째 탄핵을 시켰으니까
도대체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들을 임명을 추천을 안 하고 있느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유명한 의혹들도 나왔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헌법 정신이 살아 있다면 저의 그 헌법 소원을 받아들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좀 대한민국 정상화에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실 걸로 저는 강력히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전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큰 그림을 좀 보시라고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거 뭐 참 100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흔히 사회공산주의, 전체주의를 대표하는 두 개의 단어가 노동자, 농민입니다. 노동자, 농민. 노동자를 위한 법, 노란봉투법 통과됐죠. 그 다음에 농민을 위한 법, 양곡법 통과됐죠. 그리고 더 센 상법도 그 더 센 상법. 그런데 재벌이나 기업이나 특히 뭐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업적인 입법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더 센 상법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중대재해 처벌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환경미화원 여성분이 저한테 제 손을 잡으면서 고생하셨다고 진짜 거의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이놈들 싫다고 이야기하면서 나 20만 원 안 받아도 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지금 저는 그 20만 원이니 15만 원이 이런 그 소위 소비 쿠폰을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잖아요. 그 배급제잖아요. 일종의 배급제지 않습니까? 배급을 사람들이 받게 되면 일 안 해도 뭐 받는 게 있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 사실 뭐 제가 정확하게는 뭐 수치로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자꾸 이렇게 그 나눠주고 청년 뭐 무슨 급여 청년 뭐 도움 뭐 지원 이렇게 되면은 굳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 수가 적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외교 쪽 한번 봅시다. 외교 보면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아니 뭐 그 반중 시위하는 사람들은 깽판 하는 거고 깽판도 EXX처럼 참고로 비속어입니다. 네. 그 비속어는 아무도 문제 안 삼더라고요. 뭐 EXS 하는 거는 저는 사실상 사적으로 한 발언이었고 깽판 이거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언론은 전혀 그 뭐 문제 안 삼더라고요. 안 삼더라. 예. 외교는 보면은 지금 우리 뭐 반미 친중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보면은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ICBM 대륙을 넘어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는 세 나라고 북한이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그다음에 외교, 안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야금야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리 정말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매일매일 뉴노멀이 생기고 이 뭐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 2가 계속 진행이 되고 오늘 뭐 10 정도 강도의 이상한 법이 생겼는데 내일 10이 생기고 그 다음 날 13 생기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한지 국민들이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셔가지고 이게 뭐 법이 이게 의미하는 게 뭐지? 전체 대한민국 그림을 좀 봐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대한민국으로 유지되는데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이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근데 진짜 추석 연휴 때 진짜 가장 핫하셨고 가장 고생이 많으셨는데 근데 이제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전화도 맨 처음에 전화기가 꺼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유성경찰서에 압수당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전화가 꺼져 있어가지고 계속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했는데 다행히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서 그래서 나오실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또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또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 이진숙 위원장님 또 가시는 길에 저희가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조만간 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